재미가 없는 수가 있나요? 자, 독감 환자들이 많아서 빈자리가 많이 있죠, 그죠? 네, 선생님도 그래서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마스크 쓰고 수업할 때 평소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수업용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KF94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죽을 뻔했어. 그래서 이렇게 수업용 마스크를 다시 쓰니까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참 좋네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차례의 전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공내전 6.25 전쟁 그리고 제2차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네, 수업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냉전의 시대였다, 냉전 체제였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다 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와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로 전 세계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던 시기를 가지고 우리는 냉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이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양쪽 모두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서로가 미울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서로 미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군사 경쟁이라든지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던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일컬어 냉전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냉전 시대의 시작을 보통은 언제로 보느냐? 그것은 1947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 이때부터를 냉전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트루먼 독트린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어떤 외교 선언이었느냐?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련의 경우에는 이 전 세계 각지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와 이념과 체제를 같이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늘리고 싶었던 소련의 의도가 반영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공산주의가 확산되어가는 모습이 그리스, 터키 같은 지역까지도 미치게 돼요. 만약에 그리스, 터키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뭘로 접어들게 되느냐? 서유럽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공산주의가 서유럽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 그렇죠.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산주의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앞으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의 원칙을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대결 선언으로 보아서 냉전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실행된 정책이 뭐냐면요, 바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마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계획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럽 국가들,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이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돈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은 돈을 뿌렸을까? 복구하려.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번진다? 가난한 나라에서 확산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 원조를 줌으로써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자 했던 정책이 바로 이 마셜 플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 시간이나 아니면 앞으로 세계사 시간에 배우게 된다면 이후에 그 소련이 이 마셜 플랜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었으며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재대응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 복잡하게 전개되는 냉전 상황에 대해서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양쪽은 모두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자 하는 군비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더 많은 핵무기,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러한 경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어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군사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으로도 치열하게 대립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소련 쪽에서 먼저 유리 가가린을 달에다가 우주로 보냈죠, 그죠? 그랬더니 미국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달에다 착륙시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주 개발 경쟁 같은 것들도 이런 냉전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과학기술 발전의 경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냉전 시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긴장관계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시기, 우리는 그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냉전 시대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중요해요. 시험에 냈어요. 서술형으로도 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또 냉전 시대의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체제와 이념의 차이 때문에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국공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공내전이란 무엇이냐? 자,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던 정확히는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힘을 합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이 중국과 국민당은 다시 누가 중국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당시 공식적인 중국 정부는 국민당이었나요? 공산당이었나요? 네, 국민당이 공식적인 중국 정부였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당 정부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평화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쪽을 중재했습니다만은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이죠. 그죠? 결국에는 이런 어떤 양쪽의 협상 중재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누가 중국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전쟁을 벌였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국공내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상하면서 중국 국민당을 지원해 줍니다. 자, 소련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공식적인 중국 정부가 국민당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당연히 그렇죠. 공산당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당을 지원해주는, 소련의 공산당을 지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1946년 7월부터 1949년 10월달까지 국공내전이 전개가 됩니다. 자, 초기에는요,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연합국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받았던 중국 국민당,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이 군대의 숫자라든지 장비 면에서 공산당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국공내전 초기에는 국민당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산당을 공격해 나가면서 전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공산당의 근거지가 있었던 화북의 예난 지역을 점령하는 등 빠른 속도로 국민당이 북쪽으로 진격해 나가게 되면서 중국의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 이러한 양상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지만 전세는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 있죠. 민심이 천심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자가 천하를 잡는다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 공산당의 경우에는 이
소련의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전세를 역전시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공산당은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지주들, 7인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공산주의적인 개혁을 통해서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토지 개혁을 실시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산당의 토지 개혁에 상당히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점차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에 비해서 국민당은 어떠하였느냐? 사실 국민당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청나라 때부터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기득권자들, 과거 군벌 출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 국민당을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국민당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구습에 따른 오래된 습관에 따른 관료의 부패 이런 문제를 사실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정부패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난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물자 생산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등의 경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국민당이 그러한 경제 혼란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100% 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인 중국 국민당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했었던 심각한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경제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차 중국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국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반대로 국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차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당의 경우에는 이들의 공세에 밀려서 바다 건너 타이완이라고 하는 대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타이완에 가면은 중국 고궁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행을 가시게 되면 한 번쯤 가보는 거는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뭐 들리는 속설에 의하면은 장제스가 국민당군을 이끌고 타이완으로 갈 때 폭격을 우려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폭격을 받을까봐 우려되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값진 물건들, 귀중한 국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에 실어서 타이완으로 건너갔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의 유물들이니까 국보들이니까 공산당도 함부로 폭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만에 가면은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중국의 값비싼 보물들, 가치가 높은 국보들 이런 것들이 중국 고궁박물관에 대만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사 책에서 봤던 여러 가지 것들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게 됨에 따라 아무래도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 쪽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질서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과 맞서고 있는 타이완에 대한 원조를 확대한다든지 등에 대한 이런 대응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베이징에 중국 공산당군 홍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천안문 광장,天安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이 1949년 10월 달에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농업국가로 만들고 싶었는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을 반공기지로 재무장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같은 것들이 체결되는데 이 중국의 공산화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같은 것들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은 다시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돌아올 수 있었고 미국의 반공기지로 재무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반도에서 있었던 이념 대립에 따른 전쟁, 충돌,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것이고 6.25 전쟁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경우에는 늘 공산화, 남조선의 공산화를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서 전쟁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사실 소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김일성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웠어. 왜냐면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련과 미국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것은 사실 소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 차례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서 군사적인 지원과 전쟁에 대한 허가를 요구했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즈음해서 핵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북한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시게 되면서 북한에다가 탱크라든지 비행기 같은 이런 어떤 무기를 도와주고는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상황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지원받았냐면요, 국공내전에 참전한 경험이 많은 조선의용군을 북한군에 편입을 받는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이 나시죠? 중국의 화북 예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한국인들,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독립군이 있었어. 그지? 그리고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전쟁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일본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중국에 남아서 중국 공산당을 도와서 국공내전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조선의용군들, 국공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의용군들이 북한 지역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강력한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하였느냐? 남한에 대해서 주로 군사적인 지원보다는 경제적인 지원을 주로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김일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남조선 공산화를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이승만의 경우에도 일만 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어.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통일을 이루자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다고. 자,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소련이 미국과의 전쟁이 부담스러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소련과의 전쟁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한테 무기를 줬다가 얘가 진짜로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군사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러던 중에 미국에서 무엇이 발표가 되느냐? 이른바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위에 나와 있죠.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해요. 만약에 미국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여기까지다 라고 대답을 한 게 바로 에치슨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거기서는 어디였냐면은 아일류산 열도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필리핀까지로 한다라고 발표한 게 바로 이 에치슨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전쟁이 터졌을 때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개입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선 밖에 한반도와 타이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실 미국이 이것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을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역시 소련과의 전면적인 전쟁은 부담스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일본이 현재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리핀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이제 막 식민지에서 독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미국의 책임이 있지만 한반도나 타이완의 경우에는 이미 독립된 정부가 세워진 상황이란 말이야. 독립된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립국까지 개입하겠다라고 했다가는 괜히 공산주의 국가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한반도까지 지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한 것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결국 북한은 스탈린의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동의를 받고 본격적으로 전쟁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날 새벽에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남침을 UN에서는 침략 행위로 보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곧바로 소집이 되죠. 자, 그러면서 16개국의 군대로 구성이 된 UN군이 한반도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전쟁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북한군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남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북한군이 장악해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요. 메가더 장군이 지휘했던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이번에는 반대로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북한 정권의 괴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유엔군과 한국군이 빠르게 북쪽으로 진격했을 때 하고 있을 때 여러 차례 경고를 메시지를 보낸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렇죠. 중국이었던 것이죠. 자, 중국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네가 진짜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온 군대라고 한다면 38도선 이북으로 넘어올 필요가 없다. 만약에 38도선 이북으로 넘어온다면 이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자, 하지만 메가더 장군의 경우에는 완벽한 승리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북진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중국 군대가 6.25 전쟁에 참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전쟁은 한반도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유엔군과 한국군이 중국군의 공격에 밀려서 후퇴하는 이른바 일사후퇴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밀렸을까?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제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서 전세를 역전시켰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중국군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는지 정확하게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그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이 밀렸던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당시 유엔군의 경우에는 미국 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미군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무기의 우수함을 내세워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로 탱크라든지 장갑차 같은 이런 어떤 전차 위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데서는 전차 같은 것들은 평지에서는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하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산이나 절벽 이런 것들을 기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의 경우에는 산이나 절벽을 통해서 미리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지나가고 있었던 유엔군을 포위를 해서 섬멸시키는 이런 어떤 작전을 펼쳐서 이들을 크게 후퇴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일사후퇴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다시 서울을 중국군에게 빼앗기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핵폭탄을 중국이 한 10개 정도만 떨어뜨리면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핵폭탄을 쓰기 시작한다면 소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6.25 전쟁이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이 메가더 장군을 경질을 하고 이후에 리즈웨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즈웨이 장군이 유엔군의 수습을 하고 다시 반격을 하게 되면서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하루는 밀면 하루는 밀리는 이런 전선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그죠? 그러면서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육지로서의 길이 막혀든 상황에서 수많은 공산주의 정권을 피하고자 했던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흥남이나 원산 같은 부두를 통해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철수하는 흥남 철수 작전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혹시 그런 노래 아니? 굿세어라 금수나?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옛날에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었고 뭐였냐면은 뭐 이런 거였죠. 정확한 생각 안 난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떡을 넣고 불러봤다 불러를 봤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노래였어요. 이거 뭐냐면은 흥남부두에서 가족들이 남쪽으로 다 같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배에 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자기 딸 금순이만 배에다 태워보내서 남쪽으로 내려보내면서 금순아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가 굿세어라 금순아 라는 노래고 이게 우리나라의 60년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죠. 실향민들의 아픔을 잘 표현한 노래라서 크게 유행했던 뭐 이런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속초에 가면은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인 함흥냉면이나 아바이 순대 같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갔을 때는 좀 많이 관광 상품화돼서 값은 비싸고 맛은 별로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때 배를 타고 많은 실향민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국제시장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부산 가서 먹을 수 있는 밀면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 지금은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죠, 그죠? 넘어갈게요. 빠르니?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래. 네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에너지 가스럽다.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소득 없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게 되자 소련 쪽에서 먼저 휴전회담을 제안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휴전협상이 1951년 7월부터 전개가 됩니다. 어디까지를 휴전선으로 설정할 것인가, 포로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서 휴전회담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 휴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비로소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2년 동안이나 휴전회담이 전개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군사 분계선을 설치하고 포로들의 경우에는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가고 싶은 대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판문점에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의를 보게 되면서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터진 지 대략 한 3년 만에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1954년에는 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제네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서 양쪽 대표들이 만나서 한반도의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선거를 실시해서 통일된 민주정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일치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공산권에서는 남북한
북한 동시 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미국과 남한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니까 북한만 선거 다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라고 해요. 서로에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쪽의 의견이 접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에는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고 전쟁이 끝난 지 지금 벌써 몇 년이나 됐나요? 대략 한 70년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통일되지 못한 분단 국가에서 휴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전쟁이 완전히 종전이 아니라 정전, 멈춰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까지 이어서 살펴보았네요. 요게 10분에 끝나나요?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네요. 베트남 전쟁 앞부분만 조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더 있네? 네. 자, 6.25 전쟁의 영향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실향민이라든지 이산가족 같은 것이 발생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군의 폭격 등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 지역은 수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폐허에서부터 다시 경제 건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언젠간 조만간 우리는 다시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적대감이 심화되죠.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게 되면서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분단의 고착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서로의 침공을 우려하면서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우고 그리고 김일성의 경우에는 반미, 반자본주의를 내세워서 이 북한과 남한 지역에서 각각 자신의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아마 한국사 시간에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죠? 자, 한편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는요, 미국은 원래 자신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농업국가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만은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아가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 일본은 하루빨리 반공기지로 재무장하는 것이 시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든지 미일 안전보장조약 같은 것들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데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인 방공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6.25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이 필요로 하는 전쟁 물자 같은 것들을 수출하면서 완전히 폐허해서 다시 한번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네. 자, 한편 6.25 전쟁에 참전하였던 중국의 경우에는 많은 인명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을 막아낸 나라로서 아시아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에서 그 상당한 지위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로서의 자리매김 이런 것들이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여주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국내의 정치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이완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어떤 6.25 전쟁이라고 하는 냉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전면적인 지지를 얻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1952년에 일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에 미국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대만과 일본도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과 대만 사이에서 전쟁을 마무리 짓는 일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동아시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엮는 방공동맹,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6.25 전쟁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었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찬다. 옛날에 찍었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영상을 보면은 수업 시간에 사실 이러고 수업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왜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더 나갈 때였거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다 싶으면은 나중에 영상 할 때 확인해 보면은 내가 배가 이렇게 풀룩 나오는 모습이 되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수업 영상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팔짱을 낀다거나 아니면 배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니 그 전에 모습 안 봐서 잘 모르겠지. 네, 지금은 한 84kg 정도까지 뺐어요. 휴직하면서 1년 중에 10kg 정도 뺐고 목표는 79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2 때 몸무게예요. 베트남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예전에 우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역사도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알았는데 지금은 베트남 역사는 쏙 빠져있고 갑자기 이렇게 뿅 등장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베트남의 경우에는 프랑스에 의해서 식민지화가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일본이 베트남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주도해왔던 호찌민이라는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음이 선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독립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독립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 것은 베트남의 독립선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식민지배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트남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벌어진 전쟁이 제1차 베트남 전쟁, 베트남 독립전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베트남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권,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던 것처럼 프랑스 역시 베트남에 대한 식민 지배를 연장하기 위해서 베트남국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다, 전쟁 중에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 맞서서 베트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독립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는 점차 밀려나가게 되고요. 최종 마지막까지 그래도 여기는 감히 베트남인들이 넘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굳게 믿었던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DNBF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연환경 자체가 절대로 여기서를 뚫을 수가 없는 굉장히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요새가 바로 이 DNBF라는 곳이었고요. 프랑스는 여기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서 전쟁을 더 길게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DNBF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는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제1차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트남은 독립을 이루려는 듯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차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국제회담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1954년의 제네바 회담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국제회담도 제네바 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프랑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네바 회담에서는 이슈가 두 개였던 거예요. 6.25 전쟁의 마무리와 제1차 베트남 전쟁의 마무리, 두 개의 이슈를 가지고 국제회담이 열렸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거기에서 베트남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그리고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리고 남쪽에는 베트남국으로 일단 나라를 둘러 나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된 베트남 정부를 수립한다. 라는 것이 이 제네바 회담에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입장에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만간 총선거를 통해서 다시 통일정부를 수립하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1차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총선거가 실시되면 어디가 이기게 뻔했느냐? 공산당이 이길 게 뻔했다라는 것이죠. 북베트남 지역이 인구가 훨씬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독립전쟁을 주도해왔던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거가 실시가 되면 공산당이 이길 게 뻔해. 그러다 보니 남베트남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소련이 유엔에 결정했던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해서 분단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지역에서는 남베트남과 미국 쪽에서 총선거를 거부하게 되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데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부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베트남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세웠던 괴뢰 정권인 베트남국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때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베트남 공화국의 총통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응오딘 지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응오딘 지엠 정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응오딘 지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느냐? 네. 호찌민과 정반대편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찌민이 공산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응오딘 지엠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자, 반공주의자, 그리고 철저한 가톨릭 신자로서 오랫동안 이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명성은 호찌민이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호찌민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응오딘 지엠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약간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승만 같은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응오딘 지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응오딘 지엠의 경우에는 베트남 공화국의 총통이 되고 난 이후에 나름 좀 잘한 일도 있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을 잘 정착시키기도 했고요. 남베트남 지역에 이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부패한 군인들, 군벌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남베트남 지역의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정치를 했느냐? 족벌 정치를 했어요. 주요 관직에, 주요 공직에 자기의 가족들을 앉혀,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들이 남베트남 정권의 주요 권력들을 장악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독재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던 응오딘 지엠의 경우에는 남베트남 지역에서 철저한 불교 억압 정책 같은 것들을 펼칩니다. 사실 베트남 지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종교 탄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응오딘 지엠의 경우에는 이승만과 비슷하게 무능하고 타락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차 남베트남의 사람들도 응오딘 지엠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응오딘 지엠의 경우에는 뒤에 누가 있었어요? 미국이 있었어요. 그죠? 미국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고,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철저한 반공 정책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냉전 시대이다 보니 한반도랑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면 좀 그런가요? 2분 남은 건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2차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렇지? 아까 9반에서는 이거보다 한 페이지, 2페이지는 더 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 그 뒤의 내용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